1962년 10월 미국과 소련의 핵미사일이 서로를 향해 조준된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쿠바에 소련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정찰기가 발견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폭격하십시오. 케네디는 13일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13일 동안 양측 핵무기의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멸종시킬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왕과 파시스트를 쓰러뜨린 민주주의 앞에 이번엔 전혀 다른 종류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Du meine Arbeit für richtige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히틀러는 죽었고 파시즘은 무너졌습니다. 세계는 다시 태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승전국 회의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는 같은 적을 물리쳤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했고 스탈린은 소련식 공산주의 위성국들을 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동유럽 나라들이 하나씩 소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선거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항상 공산당이 이겼습니다. 처칠은 이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오시프 주가시빌리, 스탈린의 본명입니다. 조지아 출신의 가난한 구두장이 아들,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은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레닌이 죽은 뒤 모두가 트로츠키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스탈린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 당 서기장직을 조용히 꿰찼습니다. 서기장은 그냥 행정이나 처리하는 자리라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스탈린은 그 자리에서 10년에 걸쳐 당 전체에 자기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트로츠키를 비롯한 정적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끈질기게 제거했습니다. 트로츠키는 결국 멕시코까지 도망쳤지만 거기서 얼음도끼로 암살당했습니다.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권력을 빼앗은 게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탈린은 동유럽을 향해 또다시 치밀한 설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달랐습니다. 히틀러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월한 민족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폭력의 논리였습니다. 적어도 누가 적인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달랐습니다. 이상을 팔았습니다. 착취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 자본가에게 빼앗기지 않는 노동자의 천국, 이 말이 먹혔습니다. 특히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에서 엄청나게 먹혔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수십억 명은 민주주의를 내세운 영국, 프랑스, 미국에게 수백 년 동안 착취당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민주주의가 자유의 편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공산주의는 바로 그 불신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냉전은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총을 직접 겨누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쏘면 둘 다 끝입니다. 그래서 직접 싸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세계 지도 위 모든 나라가 체스말이 됐습니다. 1946년 동유럽이 무너졌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살라미 소시지를 얇게 썰듯 하나씩 하나씩.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인구만 5억 명이 넘는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민주주의 진영의 체스 말들이 빠르게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도미노 어디서 막아야 하는가? 그 도미노가 처음 멈춘 곳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중국이 개입했습니다. 3년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원래 국경선 그대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로.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공산화를 막겠다며 뛰어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싸웠습니다. 미군 사망자만 5만 8천 명이었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사망자는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 전쟁들을 치르는 동안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53년 이란,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 석유 회사들이 이란 석유를 착취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CIA가 쿠데타를 지원했습니다. 모사데크는 체포됐고 친미 독재자 팔레비 국왕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1973년 칠레, 살바도르 아이엔데가 민주선거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CIA가 쿠데타를 지원했습니다. 아이엔데는 죽었고 피노체트 독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후 수천 명이 고문받고 처형됐습니다. 과테말라, 콩고, 인도네시아,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나라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뒤엎고 독재자를 앉히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항상 같았습니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냉전이 흥미로운 건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총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선이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련이 먼저 우주에 갔다는 건 소련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케네디가 선언했습니다.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을 디뎠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민주주의 진영이 우주 경쟁에서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올림픽도 전쟁이었습니다. 메달 숫자 하나하나가 이념 대결의 성적표였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미국이 보이콧했고 1984년 LA 올림픽은 소련이 보이콧했습니다. 심지어 체스도 전쟁이었습니다. 1972년 미국의 바비 피셔와 소련의 보리스 스파스키의 대결은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본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문화도 전선이었습니다. 미국은 재즈, 청바지,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이미지를 파는 거였습니다. 소련 청년들이 몰래 재즈를 듣고 청바지를 구하려고 암시장을 찾아다닌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냉전전 내내 양측은 핵무기를 쌓았습니다. 최전성기엔 미국과 소련을 합쳐 핵탄두가 7만 개가 넘었습니다.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인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게 정상처럼 느껴지던 세상이었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소련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틀려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잘해도 특별히 보상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에 줄이 길었지만 진열대는 비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컴퓨터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소련은 그 흐름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친소 정권이 흔들렸고 지정학적 제1의 요충지를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소련의 관을 짜는 마지막 못이 됐습니다. 미국의 베트남이 있었다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산악지형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무자헤딘을 아무리 현대식 무기로 공격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전비가 쏟아졌고 젊은이들이 관 속에 담겨 돌아왔습니다. 소련 국민들의 사기가 바닥을 쳤습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소련이 무너진다는 것을. 글라스노스트,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정보를 통제하던 나라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조금만 숨통이 트이자 한꺼번에 쳐져 나왔습니다. 동유럽 위성 국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민주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이 왔습니다. 베를린 장벽.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을 갈랐던 이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었습니다. 1961년에 세워졌을 때 동독 정부는 서독의 자본주의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유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동독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국경 개방 시점을 묻는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찾지 못하고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즉시, 지체 없이. 그 말이 라디오로, TV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베를린 시민들이 장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검문소 군인들은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8년간 누구도 열지 못한 철문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에 활짝 열려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망치가 등장했습니다. 맨손으로 그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부수는 사람도 있었고 웃으면서 부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낫과 망치가 새겨진 붉은 깃발이 크렘린 궁전에서 내려왔습니다. 냉전이 끝났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역사의 종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념 대결은 없다. 민주주의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종 형태다. 이제 역사는 끝났다.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자유무역, 세계화, 인터넷.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손을 잡고 유토피아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책이 나온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후쿠야마 본인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지도자들이 선거로 당선되고 있습니다. 영웅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찾아왔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